이어서 가겠습니다. 1사부절이 최신 판례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간 문제 프린트 문제 4번 다음 페이지에 판결문 수록해 놨습니다. 1사부절이 내용 설명 먼저 하고 판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사부절이가 작년 2차 기출에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었던 높은 출제 가능성이 쟁점이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사부절은 중복 심판하고 대비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은데, 둘 다 위반되면은 각하심결입니다. 즉 심판 적법 요건입니다. 심판 적법 요건. 다른 말로 심판 청구 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일사부지는 모든 적축 방지를 위한 거고요. 타심결과에 중복 심판은 타심결과의 모순저축 방지라는 취지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심판하고 일사부지하고 굉장히 닮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는 취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심판경지라고 하는데, 중복 심판이 같은 심판을 왜 또 청구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건에서 심판관님들이 심리하면 되는데 뭐하러 심판 또 청구해서 그 비싸고 고급 인재이신 심판관님들 인력을 낭비하냐. 이걸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심판 경제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 하겠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일사부지리고 차별이 좀 나왔었는데, 먼저 첫 번째 차별이 일사부지는 누구는지 미칩니다. 이 누구는지라는 게 뭐냐면 앞에 이미 확정된 심결, 각각 빼고요. 확정된 심결이 이게 아무 사람 거든 다 걸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복 심판은 동일 당사자한테만 걸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사람이 했던 전 심판하고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 거여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이게 아무 사람 거나 다 걸린다는 거죠. 일사문제는 확정 심결 후 심판했을 때, 중복 심판 정심판 계속 중 심판했을 때,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여기 확정심결이 있냐 없냐, 확정심결 후냐 전이냐 판단할 때는 청구시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전심판이 계속 중이냐 아니냐는 심결시 기준으로 합니다. 둘 다 취지가 심판 청구권 보장이에요. 취지는 또 똑같아. 이따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부절이는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대해서 미칩니다. 중복 심판은 그냥 같은 사건이면 다 미칩니다. 사실하고 증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데, 이게 이제 요번에 최신 판례인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특허범위, 심리범위하고 쟁점이 좀 다른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여기입니다. 사실과 증거가 전에 확정된 심결하고 같은 심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심결시 기준으로 봅니다. 이거 뭔지 바로 이거 판결문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무효심판 걸었습니다. 진보성 위반으로 증거자료는 디스클로즈 1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기각심결이 나왔고, 기각이라는 게 무효가 아니다는 소리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리, 1사부제는 여기 동일 당사인지 다른 당사인지 필요 없어요. 같은 특허에 대해서 확정 후 무효심판 청구합니다. 진보성으로. 그럼 얘는 지금 청구시 기준으로 청구 전에 확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걸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확정 신결이 있다. 동의사실, 동의증거만 만족해버리면 얘 1사부제 위반으로 각하신결되는데, 사실이라는 건 사유 보면 되고 증거라는 건 증거 보면 됩니다. 지금 진보성 동의사실이죠. 그 다음에 증거도 디스클로즈 1, 디스클로즈 동의증거죠. 이게 딱 걸렸네. 딱 걸려갖고 심판에서 각하신결해버렸습니다. 1사부제 위반으로. 불복합니다. 특허법원에. 특허법원 불복하면서 갑자기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특허법원 가면 심판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야, 알았어. 나 여기서 기재불비 주장할게. 예를 들어 42조 3항1호 위반. 나 이거 할게 그러면. 이거는 안 했던 거잖아. 얘는 확정된 사건의 무효사유하고 다르잖아. 무효사유를 동일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효사유 다르니까 이거 동일사실 아니네. 신결 취소송에서는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도 주장할 수 있고, 이 사유를 보면 얘는 전 사건에서 하지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실이야. 다른 사실이니까 나는 1사부제를 위법 없어. 그래서 각하신결한 이거 신결 취소해주고 나 다시 해줘.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안 받아줬습니다. 뭐야 필요 없어. 기각. 예,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야, 1사부제 위반인지 아닌지는 특허법원 와서 새롭게 주장된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는 판단할 수 없고, 여기 심결시까지 수집된 사실과 증거로만 동일사실이 동일증거인지 판단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심판 단계까지는 동일사실, 동일증거를 제출해서 각하를 했는데 특허법원 와서 새로운 사유 주장하면서 이거 각하한 게 잘못했다고 하면 심판 단계 입장에서 심판관님이 너무 벙 뜨잖아. 아니, 그 당시에는 새로운 거 안 냈기 때문에 각하했는데 그 각하한 게 잘못했다고 하면 어딨어 세상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요? 이때까지는 기재불비 얘기 안 해서 타당하게 각하를 했는데 이제 와서 기재불비 얘기하면서 각하 잘못됐다는 것은 이거 심리 지연도 있고 심판관 입장에서는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부제를 판단할 때는 특허법원 와서 무제한설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면서 1사부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이고, 1사부제를 할 때는 심판 단계에서 심결시까지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만 바탕으로 판단할 거다. 이게 요건 판례. 이거 좀 프린트 보시면 1사부제 관련 판례 2018 후 11360 최신 판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변론부터 적어놨어요. 특허법원 신범위 집행 좀 다른 사안입니다. 답은 특허법 163조는 뭐뭐라고 하고 있다. 1사부제를 의치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심판 청구인은 심판 청구서 제출한 후 요지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인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게 뭐냐면
심판 청구 후 우리 1차에서 배웠었죠. 심리 종결 전까지는 심판 청구 후 심리 종결 전까지는 얼마든지 심판 청구서 계속해서 더 낼 수 있었죠. 아니 심판 청구서 더 내는 게 아니라 심판 청구서 보정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 보정할 때 유지번기 아닌 범위 냈으면 되는데 청구 이유는 막 추가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심판 청구할 땐 진보성만 주장했다 하더라도 심리 종결 전까지 무슨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하면은 그 새로운 무효사유까지 참고해서 동의사실, 동의증거인지를 보겠다. 이 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심판 청구인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에 요지를 변경할 수 없어 청구 이유는 요지 변경 이유도 다 보정이 허용된다. 따라 심판은 심판 청구 심결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여기 심결시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보정은 심리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심결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여기요. 심결시를 기준으로 심판 청구와 선의 확정 심결, 선의 확정 심결이 얘입니다. 얘하고 동일 사실 동일 증거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구 시 제출된 사유만 볼 게 아니라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전체 사유를 봐서 얘가 얘랑 동일 사실인지 동일 증거인지를 판단하겠다. 그 밑에 줄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은 일사부질 원칙에 따라 심판 청구가 부적법이 되는 여부를 보는 판단 기준 시점을 심판 청구시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심판 청구시라는 것은 동일 사실 동일 증거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확정 심결이 언제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서도 청구시 기준을 할 것은 아니다. 이거 치는 거예요. 동일 사실 동일 증거인지도 청구 시에 제출된 사실과 증거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확정 심결이 언제 있었는지 기준점만 청구 시인 거지 동일 사실 동일 증거는 난 심결시로 할래. 이렇게 이제 또 차별화하는 겁니다. 청구 시 기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얘는 예사안이기 때문에 난 새롭게 하겠다. 심결시로 하겠다. 그럼 4번 심판은 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 절차로서 심결을 행정처분에 해야 한다. 이게 심결취소는 의입니다. 심결취소는 쟁점으로 하니까 심결취소는 의 쳤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불복소송이 신결소송 항고소송에 해당해서 그 소송물 신결의 실체 절차적 위법성이므로 당사자는 신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신결취소상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이게 무제한설입니다. 아까 봤던 거. 신결취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해서 판결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이게 무제한설입니다. 얘가 전문다고 해서 신고 이익을 해증하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이거 아까 무제한설 답안지 보면서 나왔던 그 검토죠. 여기까지가 이거 한 겁니다. 이거. 제3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사유도 주장할 수 있게 하겠다. 여기. 그런데 이 내용하고 여기서 봤던 그 무제한설 특허법원 심리범위 내용하고 얘는 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4번 위 가에서 보았듯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각하한 심결에서 이거요. 일사부재리 위반하면 각하합니다. 일사부재리 위반하면 어디 갔어? 각하합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은 각하합니다.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성에서 여기요. 일사부재리 위반이라고 해서 각하한 거에 대한 심결 취소성에서 심결실의 기준으로 동의사실 동의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 원칙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각하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즉 일사부재리를 위반이라고 본 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심결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하는 게 맞다. 이때 심판 청구인이 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취소에서 기재불비를 주장한 것을 가지고 일사부재리 위반인지를 보는 것은 안 된다. 이 소리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얘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얘하고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무효심판으로 보면 특허를 무효로 할지 말지는 심판 단계에서도 무효사유를 주장할 고 특허법원 단계에서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로 할까 말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무효사유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로 할까 말까 아니고 일사부재리 위반이냐 아니냐를 볼 때에는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고 그거를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거예요. 일사부재리라는 게 심판 단계에서 이걸 또 해도 되냐 안 되냐인데 심판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갖다가 심판 단계에서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무효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여기서 새롭게 주장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위반 아니니까 일사부재리를 본 것은 잘못됐어요. 이거 심결 취소하고 다시 심판으로 내려주세요. 라고는 할 수 없고 새로운 무효사유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다. 이거 판단 못한다. 그냥 일사부재리 위반이 맞고 그냥 기각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랑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잘 조화롭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문제가 나온다면 1사부젤이 위반이면서 그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면 이거하고 다르게 특허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무효 사유 주장에서 1사부젤을 위반하라고 주장하거나 특허가 무효도 돼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쪽으로 답안지 이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은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53회 기출문제 1번 문제와 그 다음에 참고 판례 정리해 봤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거는 매우 유명한 판례 문제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니었습니다.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인데 간접침해에서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패드, 우리 1차 판례 노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판례입니다. 53회 기출이 1, 2, 3번이 전부 다 유명한 판례 문제로 구성했었고, 그래서 이제 판례 정리를 잘했으면 아주 고득점 답안지를 쓸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판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사실 2차 답안지의 모범 답안이라는 게 교수님들께서 쓰는 논문입니다. 논문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판사님이 판결문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걸 판례 평석이라고 하는데 그 2차 답안지의 모범 답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보통은 판례 평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판례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지가 교수님 세계에서 많다는 거죠. 그 전형적인 그 성격으로 출제가 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차 기출문제가 판례 문제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판례가 없는 학설의 논문 문제라던가 아니면 판례가 없는 민법적 사안 문제, 그다음 판례가 없는 실무적 문제 이런 것도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논문 쓸 때에는 판례 문제로 논문을 쓰시게 되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쓰는 논문의 유형에 따른 문제로 많이 출제됐던 해라는 거죠. 그럼 이런 해는 판례를 잘 정리하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교수님 논문을 보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이니까. 그렇지만 계속 분석을 할 건데 우리 지금 52회부터 올해 문제 57회까지 다 분석을 할 건데 항상 이런 유형만 출제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편향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긴 한데 이런 유형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편향돼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하는 강의가 이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판례 문제였고요. 문제풀이와 내용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거여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패드 및 그 사용 방법에 대한 발명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주면 너무 쉽고 어제 우리가 기출문제 봤던 것처럼 청구항을 주게 되면 그 청구항 중에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도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구성을 도출하는 연습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52회 기출문제 보면서 여기는 청구항을 주지 않고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해서 도출 필요 없이 굉장히 쉬운데 청구항을 주게 되면은 도출을 하시면 됩니다. 을은 A 플러스 M 플러스 C를 통해서 역마용 패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자사가 생산하는 역마용 패드가 갑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송출 권리범위만 청구했다. 여기까지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을의 역마용 패드를 구입한 반도체 제조업체가 이를 이용할 때 이 역마용 패드는 A, M, B, C로만 나타난다. 스몰 b는 라지 b로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개연성이 크다라고 나왔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라지 B, 스몰 B 하면 스몰 B가 하위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그런 뉘앙스 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집이면 스몰비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개연성이 높다라고 해서 좀 어색한 문장이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특허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제3자가 A 플러스 C 플러스 M인데 M을 좀 옆으로 뺄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를 완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결여라고 해요. 결여. 구성 요소를 결여되면 이건 직접 침해가 아니에요. 구성 요소를 완비한 상태에서 똑같으면 문헌범위, 조금 변경됐으면 균등범위인데 구성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A, C, M을 실시하면 ACM을 실시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M이 된답니다. 그리고 개연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B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으면 얘하고 얘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이걸 이온 관계라고 합니다. A, B, C가 그대로 있으면서 구성 요소 더 추가된 거 이온 관계. 그럼 이 이온 관계에 있는 거의 얘가 전용품이라면 얘는 간접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ACM이 간접 침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ACM이 간접 침해냐 아니냐. 한편 병은 갑의 연마염 패드의 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립을 통해서 완제품으로 될 수 있다. 이것도 메인이 된 판례는 여기고 이거 갖다가 2.5 만드니까 하나 곁다리로 집어넣은 겁니다. 곁다리로 집어넣은 게 한편 병은 여기에요. 이거 완전 다른 판례입니다. 한편 병은 이거는 최신 판례예요. 얘가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를 하고 있는 거죠. A 플러스 B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든 거죠. 전용품을 국내에서 생산했어도 해외로 수출한 다음에 해외에서 특허받으면 생산해 있었으면 이 전용품의 국내 생산에는 간접 침해로 보지 않는다. 그 희한한 판례. 그 문제입니다. 이거. 잘 아시는 거니까 일단 필기에서 복잡해 보니까 지워버릴게요. 강물음은 독립적이다. 다른 판례니까 독립적이죠. 1번. 갑이 간접 침해를 주장하자 을은 자신의 연마염 패드가 기존의 이온 공정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AMC로 발현될 수도 있다고 항변하였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기존 이온 공정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기존 이온 공정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가 실제 실시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정으로 이용하면 AMBC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가능성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 그럼 가능성만으로 타용도가 인정되는지 이 쟁점이에요. 간접침해에서 물건의 생산 M만이 이게 전용성 얘기하는 건데 M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전용성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의뢰 연마염 패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고 15점. 이게 전형적인 아주 대단한 단문 문제. 그러니까 학설 판례 검토를 굉장히 풍부하게 써야만 하는 단문 문제. 뭐 단문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학설 판례 검토를 굉장히 풍부하게 써야 되는 뭐 거의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15점이나 하나의 쟁점으로 써야 됐었습니다. 전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전용. 넌 뭐지? 얘는 특허법 주에 일본에서 건너온 학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사례전도하고 기본서하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외우세요.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학설이다 보니까 글쎄요. 다음에 또 15점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지나가다 문제 부족할 때 뭐 5점, 10점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쟁점이 거의 다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일본 거 도입한 그런 분야인데 결론 이거 전용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거기 학설부터 써야지 15점 채울 수 있어요. 학설이 이게 가능성만으로 인정된다가 두 개가 있고 가능성으로 안 된다. 실제 시장을 봐야 된다. 실제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게 제목이 다 일본에서 건너온 거여 갖고 학설 제목이 좀 낯설긴 한데 그러니까 당해 물건설 이거 특허법 주에 있는 그 용어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사용 가능성설 사용 사실성설 두 개는 이론적 가능성으로도 타용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안 되고 실제 시장에서 타용도가 있을 때만 타용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가능성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실험적 이론적 가능성이고 이거는 현실적 가능성이에요.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적 가능성 이건 현실적 가능성입니다.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건 경제성까지 같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예시를 들게요. 지금 A 플러스 M 플러스 C를 현실에서는 공정 1로만 쓰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공정 1로 쓰면 얘가 AM, BC가 된대요. 그래서 AM, BC의 전용인지 아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밖에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용 사실성설에 따르면 전용이 맞다는 거죠. 이 공정밖에 안 쓰고 이 공정에 따르면 AM, BC가 되니까 그럼 AM, BC의 전용이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특허권자는 이거 다른 공정, 그래서 공정 2로 가면 AMBC가 안 나오고 그냥 AMC 나온대요. AMC 나오면 이거는 이제 특허 발명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이제 간접심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정 2가 머릿속에 많은 이론적 공정이 있고 현실적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AMC를 공정 1로 줘서 AMC가 하는데 이 공정 1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공정이에요. AMC를 갖다가 100만 원짜리 공정 돌리는 건데 이 업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정 돌릴 때 100만 원을 최대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100만 원. 근데 공정 2를 이론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 이렇게 가도 이론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어.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공정 2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100억이 걸려. 공정 2가 돈이 100억이 들어.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 알겠어요? 경제성을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100만 원 투자밖에 못해. 근데 이게 100억짜리야. 그럼 현실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멍청한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데 100억짜리 투자해갖고 돈을 날리고 있습니까? 돈까지 고려하는 게 현실적 가능성인 거고 그 다음에 돈 그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만 보는 게 이론적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 가능성, 현실 가능성, 그 다음에 현실 시장을 보는 것.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판례는 현실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현실 시장에서는 공정 1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는 전용품이 됩니다. 그 전용 쟁점. 판례는 시장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가능성만으로 타용도를 인정해서 간접침해를 부정하면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변리사님들 중에서 하이 클래스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 많다 그랬죠. 변리사님들이 가능성 시나리오 만드는 건 천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한 분들도 많아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간접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특허권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가능성은 다 무시합니다. 현실 신작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그냥 판례대로 가시면 돼요.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의 취지는 간접침해 쓰시면 됩니다. 간접침해 쟁점이 있기 때문에. 2번 마저 볼까요? 2번.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1차, 2차 많이 나왔습니다. 병이 갑의 연마용 패드 반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제3자 정의 제3국에서 이 반제품을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자 갑은 병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간접침해 아닌 걸로 봅니다. 판례가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간접침해라고 보는데 거기서 특허 발명 생산이라는 것을 국내 생산으로 한정했습니다. 해외에서 특허 발명이 생산되면 그 전 단계가 국내에서 반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제품의 생산을 간접침해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 판례의 명분은 특허권자의 과도보호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간접침해로 보면 특허권자 보호가 너무 과도해진다는 겁니다. 얘하고 그러니까 정반대라고요. 여기서는 애만을 시장만 봅니다. 판례가 그렇게 본 이유가 특허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는 판례가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 이유가 특허권자를 도와주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특허권자 이것까지 도와줘버리면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줘서 너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교수님들이 대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게 대비하려고 서로 다른 판례이지만 억지로 갖다 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강의 때부터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조문할 때도 조문 특강에서 조문끼리 대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비식으로 정리하는 게 교수님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의 취지는 같이 간접침해이기 때문에 간접침해로 퉁치도 됩니다. 답안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두 판례는 문제가 변형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이 답안지 사례제인부 기본서 외우시면 혹시라도 출제되면 그냥 똑같이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답안지에서 문제 요지 설문에서는 다른 공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만으로는 다른 용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게 정답이죠? 가능성은 타용도로 보지 않는 정답을 집어넣습니다. 설문위에서는 국내에서 직접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전용품의 실시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는 이게 정답이죠?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렸습니다. 2번 간접침해 의 있었고요. 3번 판단기준 학설의 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본에서 공부한 학설이기 때문에 학설 제목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어색한 그대로 그냥 가져가세요. 뭐 몇 줄 안 되니까 외워버리시죠. 당해 물건설은 실험적 가능성, 사용 가능성설은 실용적 가능성, 실용적 가능성이 경제성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실 업계에서는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게 그 이론대로 하면 100억이 쓰여요. 그럼 누가 그걸 씁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사유상실은 가능성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쓰고 있는 용도만 용도로 인정하는 거. 판례는 실용성 있는 용도로서 이게 시장에서 쓰고 있는 용도란 소리예요. 실용성 있는 용도라는 게 시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실용성 있는 용도로 사회통일상 통용되는 게 이게 시장에서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회통일상 통용되는 거.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 다른 용도를 인정하지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게 이게 시장을 본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 가능성만으로는 타용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토 이론적 가능성만으로 타용도를 인정하면 변리사님들 똑똑하신 분들 하이레벨은 많이 있습니다. 하이레벨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침해라는 게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그럼 특허권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그래서 4번 설문 이해에 대해서 가번 판단기준 여기도 간접침해로 의취지를 퉁쳤기 때문에 의취지 빼고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간접침 문제니까. 법원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으로 한정해서 국외에서 생산이 일어나면 그 전 단계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는다. 검토
여기서는 판례를 비판하는 걸 제가 답안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판례를 비판하는 게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면 제 답안지로 외우시는 거고, 판례를 타당으로 가는 게 잘 외워주시면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특허권자의 과도한 보호가 있으면은 부당하기 때문에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부당은 어떻게 쳤냐면, 아니 세상에 간접 침해라는 게 취지가 직접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게 직접 침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볼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간접 침해 요건을 만족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간접 침해를 봐야지, 사후 행위가 직접 침해인지 아닌지를 봐서 돌아와서 간접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간접 침해 도입 취지 타당하지 않다. 이해되시나? 1차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A가 전용품입니다. A 플러스 B가 특허 발명입니다. A가 전용품이면 A 플러스 B를 누군가가 만들기 전에 A만 만들면 A를 못 만들게 하려고 만든 법제도가 간접 침해입니다. 누군가가 A를 만들고 있으면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해서 A 플러스 B도 못 만들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간접 침해라고요. 근데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A를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만드는 건 못 건드려요. 못 건들고 계속 보다가 A를 국내에서 A 플러스 B를 만드는지 아니면 A를 해외로 수출해서 해외에서 A 플러스 B를 만드는지 이걸 봐야지만 누군가가 A를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 만들지 마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법제도 도입 취지 안 맞잖아요. 법제도 도입 취지는 누군가가 A를 만들고 있으면 A 플러스 B가 한국에 절대 없게 하려고 A를 만들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침해 금지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A를 만들고 나서 이건 가만히 내비둬야 되고 종국적으로 A 플러스 B를 어디서 만드는지에 따라서 A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간접 침해 도입 취지가 직접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판례대로 하면은 한국에서 직접 침해가 일어나는지 해외에서 직접 침해가 일어나는지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A를 만드는 것을 기다리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은 이건 간접 침해가 아닐 것이다. 법원의 태도대로 구체적 판단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그 문제 3번, 4번 같이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